안녕하세요. 마음이 쉬는 시간 T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강의 기적 뒤에 감춰진 진실입니다. 50년간 침묵했던 한 노인의 증언이 법정을 움직이고 잊힌 이름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오늘 기록이 책임을 부른다. 한강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물 한 개 사이로 교각이 솟아오르고 강바람이 젖은 콘크리트 냄새를 밀어 올렸다. 75세 박종태는 다리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걸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벽에 붙은 철거 안내문에는 개발의 새 장을 연다고 쓰여 있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태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 이름 하나가 먼저 떠올랐다. 강물 위로 사라진 얼굴, 비를 맞으며 웃던 목소리, 그리고 다음 날 회의실에서 들었던 단 한 줄의 결론. 자연재해.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책임을 지워버렸다. 종태는 구청 창구에서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친절한 안내의 음성은 흘렀지만 그의 사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버스 전광판에는 건설의 영광을 알리는 광고가 지나갔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 화려한 문장들 사이에 동료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 숙소마저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 침묵이 또다시 이길까? 종태는 주머니 속 낡은 종이를 만졌다. 장봉만이 건네준 서류 사본, 그 모서리에 찍힌 도장과 서명,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랐다. 손자 민수의 전화벨이 울렸던 저녁, 학교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던 그 목소리, 한강의 기적에 대한 영상을 모아 보여주겠다던 그 설렘. 종태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빠른 편집, 흑백 사진, 누구나 영웅이었다는 자막, 댓글에는 감탄과 칭송이 가득했다. 그러나 동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종태는 알았다. 침묵이 무엇을 키워왔는지, 망설임이 무엇을 지워왔는지. 이제는 입을 열 때가 왔다. 늦었지만 늦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신중하게 말해야 했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 위를 건너는 차들은 알지 못했다. 이 다리가 세워지던 밤, 누군가 떨어졌다는 것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종태는 철거 안내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리를 올려다보았다. 오늘부터 이 이야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될 것이다.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다. 떨리는 손끝으로 동료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이제 시작이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종태는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50년 전 그 시간,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던 그 시간. 이제는 작업장도 없고 작업복도 없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났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았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재개발 공청회 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종태는 달력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그는 찬장 위 낡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옛날 사진 몇 장과 명함, 그리고 접힌 신문 조각이 들어있었다. 신문 조각의 헤드라인은 색이 바랬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한강 교량 준공 기념, 기적의 현장을 가다. 종태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작업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철골 위에서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종태였다.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종태는 그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아침 8시. 종태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모든 것이 반짝였다. 버스가 한강대교에 진입했다.
종태는 몸을 일으켜 창 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귀에서 쇳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망치질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그리고 비 오는 날 밤 강물에 무언가 떨어지던 소리. 할아버지, 여기서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종태는 정신을 차렸다. 버스는 이미 다리를 지나 다음 정류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괜찮아, 고맙구나.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종태는 시선을 돌렸다. 구청에 도착했다.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종태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앞에 앉은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아이를 안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종태는 자신의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4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종태는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와이셔츠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재개발 관련해서 제보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다. 제보시라면 민원 게시판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신데요. 혹시 관련 서류가 있으신가요? 종태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낡은 종이들, 구겨진 모서리, 희미한 글씨.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다. 이게 50년 전 자료신가요? 그렇습니다. 한강 교량 공사 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접수는 가능한데요. 관할 부서로 넘어가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하고요. 증빙 자료 원본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이라기엔 좀 오래되셨고요. 확인이 필요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종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서류를 복사하고 접수증을 건넸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여기 적어주세요. 확인 후에 연락드릴게요. 종태는 전화번호를 적었다. 접수증을 받고 창구를 나섰다. 민원실 밖 복도에는 재개발 조감도가 크게 걸려 있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 녹지 공간, 문화시설, 미래를 그린 그림. 종태는 조감도 앞에 멈춰 섰다. 그 미래 속에 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 깔끔한 아파트 밑에 묻힐 숙소, 그 녹지 공간으로 덮일 작업장, 그리고 그 문화시설 어디에도 새겨지지 않을 이름들. 할아버지,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종태는 비켜섰다. 남자는 유모차를 밀며 빠르게 지나갔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종태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구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종태는 외투깃을 세우고 버스를 기다렸다. 전광판에는 광고가 흘렀다.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미래, 함께 만드는 도시. 버스가 왔다. 종태는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다시 한강이 보였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철골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 저 볼트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땀이 배었다. 그리고 저 강물 어딘가에 누군가의 이름이 가라앉았다. 버스가 다리를 건넜다. 종태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다. 차가운 감촉. 그날 밤 철골도 이렇게 차가웠다. 비에 젖은 장갑 속에서 손가락이 쉬었다. 그리고 동료가 미끄러졌을 때, 그의 손이 뻗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이 천천히 재생됐다. 집에 도착했다. 종태는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았다. 탁자는 깨끗했다. 종태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긴 머리. 그러나 눈동자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종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귓가에 강물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종태야,
그는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방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50년 전 그날 밤, 강물 속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종태는 일어나 앉았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장봉만을 만나야 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말해야 한다. 진짜 이야기를.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종태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50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장봉만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종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왔구만. 봉만은 마른 체격의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종태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그리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 앉게. 봉만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 2잔을 가져왔다. 종태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했다. 봉만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구청에 다녀왔다고 했지. 네. 그런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50년 전 일인데 누가 믿겠어. 그래도 시도는 해야지요. 봉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당번표, 공정표, 사고 일지, 조각, 자재 납품서 사본. 모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이걸 다시 봐. 봉만이 납품서 하나를 종태 앞으로 밀었다. 종태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상단에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결제란에 진한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다. 종태는 그 이름을 보며 숨을 멈췄다. 이 사람. 그래. 지금은 공공기금 이사야. 텔레비전에도 나오더군. 종태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봉만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그날 작업 일지야. 여기 봐. 안전 난간 설치 예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어. 그런데 사고는 그 전에 났지. 왜 미뤄졌습니까? 자재가 안 들어왔대. 그런데 이걸 봐. 봉만이 또 다른 납품서를 꺼냈다. 이건 실제로 들어온 자재 목록이야. 규격이 달라. 원래 주문한 것보다 얇은 거로 들어왔어. 종태는 두 서류를 비교해 보았다. 분명히 달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봉만을 바라보았다. 형은 왜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현장 서무가 줬어. 사고 나고 얼마 후에. 혹시라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그 서무는 지금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종태는 입을 다물었다. 봉만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고민 많이 했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버릴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줄까? 그런데 자네가 연락해 왔잖아. 죄송합니다. 형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나도 현장에 있었어. 나도 책임이 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다. 봉만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기억나나? 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난간은 없고 바람은 세고. 작업 중단하자고 했는데 위에서는 계속하래.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봉만이 종태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우리 동료가 떨어졌지. 종태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이 다시 재생됐다. 철골 위에서 균형을 잃은 몸. 허공을 가르는 비명. 그리고 강물에 떨어지는 소리. 구하러 갔었지. 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서 찾았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봉만은 서랍에서 꺼낸 낡은 노트를 펼쳤다. 이건 내 개인 일지야. 매일 현장 상황을 적었어. 여기 봐. 사고 당일 날씨, 작업 인원, 안전 장비 상태 다 적혀 있어. 종태는 노트를 넘겼다. 빼곡한 글씨, 날짜마다 정확한 기록. 봉만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형은 왜 이렇게까지 적었습니까?
모르겠어. 그냥 습관이었나? 아니면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나?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 복만은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 손자가 학교 발표 준비한다며? 네.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요. 뭐라고 발표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광스러운 이야기겠지요.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은 없나? 종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만은 한숨을 쉬었다. 자네도 알잖아. 우리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서류들도 결국 버려질 거고. 그럼 그 친구 이름도 같이 사라지는 거지. 그게 두렵습니다. 뭐가? 말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게요. 복만은 고개를 저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런데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자네 손자한테라도 진실을 말해줘야 하지 않겠나? 종태는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결정해. 시간 없어. 재개발 공청회가 다음 주잖아. 알고 있습니다. 복만은 서류를 봉투에 넣어 종태에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 복사해서 쓰든지 뭘 하든지. 나는 원본 가지고 있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 같이 해야지. 종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50년간 쌓인 침묵의 무게였다. 집에 가면 민수한테 전화해봐. 그 애한테는 진실을 말해줘야 해. 네. 그리고 자네도 알잖아. 혼자서는 안 돼. 우리 함께 가야 해.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만은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종태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문턱에서 돌아보았다. 형,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그런데 침묵이 더 두려워. 종태는 계단을 내려갔다.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날 밤에도 이런 하늘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옆에 선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그러게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셔야겠네요. 네. 버스가 왔다. 종태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종태는 그 물줄기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 봉투를 받은 순간부터 그는 선택을 한 것이다. 침묵을 깨기로, 진실을 말하기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 끝까지 가기로.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종태는 뛰어서 현관까지 갔다. 옷이 젖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할아버지, 민수야, 지금 시간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내 발표 관련해서. 발표요? 자료 더 찾으셨어요? 아니, 자료가 아니라 이야기야. 진짜 이야기.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니? 네, 갈게요. 그래, 저녁 먹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종태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서류들이 보였다. 납품서, 일지, 노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민수에게 말할 것이다. 화면 속 영광이 아닌 현장의 진실을. 그리고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것이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다. 종태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의 빗소리처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종태는 문을 열었다. 민수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17세 청년. 그러나 아직 얼굴에는 어린 기가 남아 있었다. 들어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종태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뭐 마실래? 물이요. 종태는
부엌에서 물 2잔을 가져왔다. 민수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할아버지, 제가 준비한 자료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 민수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영상 재생 목록이 떴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제목들이 화려했다. 민수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빠른 편집, 드라마틱한 음악, 흑백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다리가 세워지는 과정, 땀 흘리는 노동자들, 그리고 준공식 장면, 테이프 커팅, 박수, 환호, 자막이 나타났다. 누구나 영웅이었다.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이 있다. 민수는 영상을 멈췄다. 어때요, 할아버지? 감동적이죠. 종태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뷰 형식이었다. 건설 회사 임원이 나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은 넘쳤죠. 그 열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현재의 한강 야경, 불빛이 반짝이는 다리들, 지나가는 차들. 이제 한강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영상이 끝났다. 민수는 화면을 종태 쪽으로 돌렸다. 댓글 좀 보세요. 다들 감동했대요. 눈물 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종태는 댓글을 읽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긍정적인 말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동료의 이름은 없었다. 사고의 기록도 없었다. 미뤄진 난간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야, 네 할아버지, 이게 전부니? 네,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도서관도 가고 인터넷도 뒤졌어요. 혹시 사고 관련 기록은 못 찾았니? 사고요? 무슨 사고요?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찾아봤는데 별로 없던데요. 몇 건 있긴 했지만 다 자연재해라고 나와 있었어요. 태풍이나 홍수 같은 거요. 자연재해. 종태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자연재해. 그날 밤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 있어요? 종태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 진실을 모르는 눈동자. 그는 탁자 위 봉투를 집어들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진짜 이야기야. 종태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납품서, 일지, 당번표. 처음에는 무심히 넘기던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일했던 현장 기록이야. 왜 자재 규격이 다르죠? 여기 보면 원래 주문한 것과 들어온 게 달라요. 그래. 그리고 이건 안전 난간 설치가 미뤄졌다고요. 맞아.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종태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태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비가 왔어. 억수같이 쏟아졌지. 난간은 아직 설치 안 됐고 바람은 세고 작업을 멈춰야 했는데 위에서 계속하래.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어. 철골 위에.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할아버지 동료가 한 분 계셨어.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였지. 성실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함께 철골을 조립했어. 그런데 그날 밤 그 친구가 미끄러졌다고요. 비에 젖은 철골은 미끄러워. 그리고 난간이 없으니까 잡을 데가 없었지. 그 친구는 떨어졌어. 강물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하러 갔어.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서 찾았을 때는 이미. 종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자연재해라고? 그게 결론이었어. 회의실에서 그렇게 정리됐지. 태풍 경보가 있었고 불가항력이었다고. 그런데 난간은 왜 설치 안 했어요? 자재가 안 들어왔대.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왔어. 다만 다른 걸로. 왜요?
모르겠어. 비용 문제였는지 일정 문제였는지. 민수는 납품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제란에 서명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은 공공기금 이사야. 당시에는 현장 책임자 중 하나였지.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이름을 검색했다. 사진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래에는 수상 경력과 공원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요. 그래.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다. 영상 속 환호하는 사람들, 화려한 조명, 그리고 자막. 누구나 영웅이었다. 거짓말이네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야. 다만 일부만 말한 거지. 일부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래, 사람이 죽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믿어주지 않을까봐.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요. 잊히고 싶었어. 그냥 지나가길 바랐지. 그런데 안 잊혔네요. 안 잊혔어. 50년이 지났는데도. 민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종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 발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결정해. 저요. 그래, 이제 너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야지. 민수는 화면 속 영상을 다시 보았다. 화려한 편집, 감동적인 음악, 완벽한 미담, 그리고 탁자 위의 서류들, 거친 종이, 희미한 글씨, 불완전한 진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민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다. 화면이 꺼졌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는 배낭을 메고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뒤돌아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분 이름이 뭐예요? 종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정수였어. 민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정수. 화면 속에 없던 이름, 영상 자막에 없던 이름, 댓글에서 언급되지 않던 이름. 기억할게요. 그래.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종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민수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뒷모습, 배낭을 맨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종태는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이정수. 그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50년 만에 입 밖으로 낸 이름. 핸드폰이 울렸다. 복만이었다. 자네 손자한테 말했나? 네. 어떻게 됐어?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그 애도 알아야 해. 네. 그래야죠. 다음 주 공청회 준비는 하고 있나? 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나도 가지. 고맙습니다, 형. 고마울 거 없어. 우리 일이잖아. 전화를 끊었다. 종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구름이 두텁게 끼어 있었다.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꿈속에서 이정수를 만났다. 젊은 얼굴, 환한 미소. 그가 손을 흔들었다. 종태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꿈속의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종태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꿈이 깨졌다. 새벽이었다. 종태는 눈을 떴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 앉아 얼굴을 만졌다.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았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는 탁자 앞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공청회에서 할 말, 준비할 자료, 연락할 사람,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머리는 맑았다.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기로. 사흘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종태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참았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50년이 걸렸는데 민수에게 사흘은 짧은 시간이었다. 종태는 매일 아침 메모지를 꺼내 이정수라는 이름을 적었다. 처음에는 획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어졌다.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다. 세 번째는 또렷해졌다. 네 번째는 선명해졌다. 이름을 쓸 때마다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모습, 밥을 먹던 모습, 철골 위에서 노래하던 모습, 그리고 떨어지던 그 순간 종태는 이정수의 가족을 떠올렸다. 부인이 있었다. 어린 딸이 둘 있었다. 사고 후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들,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얼마 후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딸들은 자랐을 것이다. 손자도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할까? 아니면 잊었을까? 그리고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종태는 복만에게 전화했다. 형, 이정수 씨 가족 연락처 혹시 아십니까? 옛날 주소는 있는데 지금도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어. 주소 좀 알려주세요. 왜 연락하려고? 공청회 전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그렇네. 잠깐만. 복만은 주소를 찾아보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종태는 주소를 메모했다. 고맙습니다. 편지라도 쓸 건가? 직접 찾아가 볼까 합니다. 먼 데인데 괜찮겠어? 가야죠. 그럼 나도 같이 가지.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종태는 지도를 검색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시간은 3시간쯤 걸렸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민수야. 저 할아버지 댁에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그래. 와라.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배낭이 없었다. 손에 노트 한 권만 들고 있었다. 종태는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 민수는 소파에 앉았다. 종태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생각은 정리됐니? 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말해봐. 이정수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종태는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이는 32이었어. 나보다 2살 위였지. 고향은 충청도였고 가족은 부인하고 딸 둘. 성격은 밝았어. 힘든 일도 웃으면서 했지. 노래도 잘 불렀어. 노래요. 그래. 작업하면서 자주 불렀어. 목소리가 좋았거든. 우리는 그 노래 들으면서 일했지. 어떤 노래였어요? 고향 노래. 아리랑도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종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설픈 가락이었지만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분은 왜 그 일을 하셨어요? 돈 때문이었지. 시골에서는 일거리가 없었대.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 다리 공사가 큰 일이었으니까. 가족들은 알았을까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민수는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에 이정수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종태가 말한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나갔다. 나이, 고향, 가족, 성격, 할아버지. 사진 같은 건 없어요. 있을 거야. 장복만 형한테 물어봐야겠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래. 민수는 적던 것을 멈추고 종태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 발표 내용 바꿀래요. 어떻게? 영상이랑 자료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정수 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까? 모르죠. 그런데 말은 해야죠.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는 공청회 준비하고 계시죠? 응.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괜찮겠니? 괜찮아요. 저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민수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할아버지, 혹시 이정수 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녹음하고 싶어요. 왜? 발표할 때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종태는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작고 검은 기계.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다. 50년간 삼켰던 말들을. 좋아. 녹음해. 민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종태는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정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유쾌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불평 없이 했고 동료들을 잘 챙겼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녹음기를 꼭 쥐고 들었다. 그날 밤 비가 왔습니다.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철골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정수 씨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종태는 말을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구하러 갔습니다.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연재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녹음기를 끄고 종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말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렸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내일 뭐 하세요? 이정수 씨 가족 찾아가 보려고.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민수야, 이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분 가족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종태는 민수의 눈을 보았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그래, 같이 가자. 몇 시에 출발하세요? 아침 8시.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민수는 일어나 노트와 녹음기를 챙겼다. 종태는 그를 배웅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도 용기 냈잖아. 저는 아직 별로 안 했는데요. 아니야,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야.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종태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민수가 앉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다. 종태는 탁자 위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이정수. 그 이름을 한 번 더 적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또렷하고 선명하게 적혔다. 내일이면 가족을 만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알려야 할까? 종태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평온한 어둠 속에서 이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래하는 목소리, 웃는 목소리, 그리고 고맙다는 목소리. 아침 7시 50분. 종태는 현관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다. 작은 가방에 서류 사본과 옛날 사진 몇 장을 챙겼다. 문득 꽃이라도 사갈까 생각했지만 너무 형식적일 것 같아 그만뒀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할아버지.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종태는 외투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버스가 왔다. 둘은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버스는 시내를 빠져나가 교외로 향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민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할아버지, 떨리세요? 조금. 저도요.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첫 번째 환승 지점에 도착했다. 둘은 내려서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정류장 옆 작은 가게에서 물을 샀다. 가게 주인은 나이 든 여자였다. 어디 가세요? 종태가 마을 이름을 말했다. 거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옛날에 알던 분이 계셔서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두 번째 버스는 더 작았다. 승객도 몇 명 없었다. 종태와 민수는 앞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다. 가을이라 수확이 끝난 들판이 쓸쓸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모르겠어. 그런데 가봐야지. 만약 안 받아주시면요. 그럼 편지라도 남기고 와야지. 민수는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뭔가 적기 시작했다. 종태는 물었다. 뭐 쓰니? 만날 때 할 말이요. 미리 생각해 두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는 준비 안 하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거야. 그게 더 어려운데요. 어렵지. 그런데 준비한 말은 진심이 덜 전해질 것 같아서. 민수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1시간 후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다. 둘은 내렸다. 작은 마을이었다.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종태는 복만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했다. 이쪽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골목이 좁았다. 담벼락에는 넝쿨이 자라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주소를 찾아 걸었다. 그러나 집들이 오래되어 번호가 잘 보이지 않았다. 민수가 지나가는 할머니께 물었다. 실례합니다. 이 주소 찾는데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2집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서울로 이사 갔어요. 한 10년 전에. 종태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물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딸이 둘 있었는데 다 시집갔고 어머니는 그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딸네 집으로 가신 거로 알아요. 할머니는 손으로 집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빨간 대문집이에요. 가봐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빨간 대문집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 옆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종태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없네요. 그런 것 같구나. 민수는 담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빨랫줄에는 녹슨 집게만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종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과 편지를 넣어두었다. 그는 봉투에 딸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정수의 딸.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다. 아버님에 대해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봉투를 대문 틈에 끼워 넣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았다. 민수야, 테이프 있니? 네. 민수는 배낭에서 테이프를 꺼냈다. 종태는 봉투를 대문에 단단히 붙였다. 이렇게라도 해두자. 혹시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종태는 대문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정수가 이 문을 열고 나갔을 것이다. 아침마다 일하러 갈 때, 그리고 마지막 날도. 할아버지, 마을 이장님께 여쭤볼까요? 그래, 가보자. 마을 회관을 찾아갔다. 작은 건물이었다. 안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다. 종태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신가요? 25번지 댁 찾아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사 갔어요. 오래전에. 연락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노인이 일어났다. 나 좀 알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노인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종태를 보며 작게 말했다. 다행이에요. 그래. 노인이 돌아왔다.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여기 있네. 큰딸 전화번호. 그런데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는 번호를 받아 적었다. 노인이 물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일했어서요. 그래요. 이정수 씨. 착한 사람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지. 네. 그래서 가족분들께 인사드리려고요. 좋은 일 하시네요. 종태와 민수는 마을 회관을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종태는 받아 적은 번호를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 지금 전화하실 거예요? 아니, 집에 가서 해야지. 갑자기 전화하면 놀라실 거야. 그렇겠네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이정수도 이런 평화를 꿈꿨을 것이다. 일 끝내고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는 삶. 버스가 왔다. 둘은 올라탔다.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과 같았지만 기분은 달랐다. 조금의 희망이 생겼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다. 종태는 민수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지만 민수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내일 학교 가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쉬셔야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아버지, 전화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럴게. 민수가 떠난 후 종태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전화번호를 꺼내 보았다. 큰딸, 지금쯤 몇 살일까? 50 대일 것이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저녁을 먹기로 했다.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재개발 소식도 나왔다. 공청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했다. 종태는 달력을 보았다. 이틀 남았다. 준비할 것들을 점검했다. 서류, 사진, 증언 녹음, 그리고 이제 가족의 연락처까지.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또렷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 이정수 씨와 같이 일했던 박종태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한강 교량 공사 때 같이 일했습니다. 그때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잠깐만요. 제가 동생하고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번호 남겨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종태는 자신의 번호를 또박또박 불렀다. 여자가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종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1시간 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저 아까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동생하고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여자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였다. 토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뵙죠. 전화를 끊고 종태는 메모를 정리했다. 토요일, 이틀 후, 그리고 월요일이 공청회.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복만에게 전화했다. 형, 이정수 씨 딸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토요일이에요. 나도 같이 갈까? 아니요. 일단 저 혼자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공청회 준비는 다 됐나?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좋아, 우리 월요일에 보자. 네, 형. 전화를 끊고 종태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하나씩 확인했다. 날짜, 서명, 내용 모두 준비됐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토요일이다. 이정수의 딸들을 만난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줄까? 아니면 위로가 될까? 종태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50년간 침묵했다. 이제는 말할 때다. 토요일 아침, 종태는 일찍 일어났다.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맬까 고민하다가 그만뒀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가방에 서류를 챙겼다. 사진도 넣었다. 그리고 복만이 정리한 일지 사본도 함께 넣었다. 무게가 묵직했다. 집을 나서는데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오늘 파이팅. 종태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지하철을 탔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웃고 떠들었다. 종태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카페에 도착한 건 10시 50분이었다. 작고 조용한 카페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몇 명 없었다. 종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11시가 되었다. 문이 열렸다. 2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종태는 일어나 손을 들었다. 여자들이 다가왔다. 박종태 씨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수의 큰딸 이경희입니다. 이쪽은 동생 이경숙이고요. 반갑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경희는 마른 체격에 짧은 머리였다. 경숙은 통통한 편이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뭐 드시겠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종태는 메뉴판을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화 받고 놀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를 찾으신 거예요? 종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숙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경희도 함께 보았다.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예요? 당시 현장 기록입니다. 안전 난간이 설치 안 됐다고요? 네, 자재가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희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태풍 때문이라고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태는 말을 이었다. 그날 밤의 상황을, 비와 바람을, 없던 난간을, 떨어진 순간을, 모든 것을 또박또박 말했다.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요. 침묵하면 모두 잊힐 줄 알았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잊히지 않았어요. 저희는 평생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몰랐네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종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난간을 안 단 사람, 자재를 바꾼 사람. 종태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납품서, 결제, 도장, 서명,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보았다. 경희가 물었다. 이 사람이요? 네, 지금 뭐 해요? 기금 이사입니다. 경숙이 화를 냈다. 말도 안 돼요. 사람 죽게 해놓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는 깊은 숨을 쉬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재개발 공청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사실을 공개할 겁니다. 공개요? 네. 그리고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희가 물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하셨는데. 축소가 철거됩니다. 그럼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숙이 물었다. 저희한테도 무언가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원하신다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경희가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세요. 그렇군요. 경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복사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경숙이 카페 직원에게 복사를 부탁했다. 잠시 후 복사본이 나왔다. 경희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결정하면 연락드릴게요. 박 선생님. 네,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세 사람은 일어났다. 카페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밝았다. 경희와 경숙은 인사하고 걸어갔다. 종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말했다. 이정수의 가족에게 진실을. 핸드폰이 울렸다. 복만이었다. 어떻게 됐나? 만났습니다. 반응은 충격 받으셨어요. 그런데 들어주셨습니다. 다행이네. 월요일에 같이 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야. 네, 자네 잘했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종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는 긴 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웠다.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월요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청회, 고발, 증언. 저녁에 민수가 전화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딸들 만났어. 뭐라고 하셨어요? 충격 받으셨지. 그런데 이해해 주셨어. 다행이다. 월요일에 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연락 기다리는 중이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월요일에 저도 갈게요. 학교는 조퇴할게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일요일이 지나갔다. 종태는 집에서 준비했다. 발표할 내용을 메모했다.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옷도 준비했다. 저녁에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선생님. 네, 저희 내일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모시고 갈게요. 종태의 가슴이 뛰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아버지 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시간과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종태는 복만에게 연락했다. 형, 이정수 씨 가족도 온답니다. 그래, 좋아. 내일 다 같이 가는 거네. 네, 떨리지. 떨립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그날 밤 종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을 위해.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월요일 아침. 종태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8시에 집을 나섰다. 복만과 민수를 만나기로 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역 앞 광장에 둘이 서 있었다. 복만은 정장을 입었고 민수는 교복 차림이었다. 왔구만. 형, 할아버지. 세 사람은 악수했다. 복만이 물었다. 이정수 씨 가족은 공청회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가자. 공청회장은 구청 대강당이었다.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개발 찬성 측, 반대 측, 기자들, 공무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종태는 입구에서 경희와 경숙을 찾았다. 두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정수의 부인. 종태는 다가갔다. 오셨습니까? 네. 어머님이십니까? 네.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셔서 모셨어요. 종태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박종태입니다. 옛날에 아버님과 일했던. 노인은 흐린 눈으로 종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기억하는 것 같았다. 복만과 민수도 인사했다. 7명이 함께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앞쪽 자리에 앉았다.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지금부터 재개발 구역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측에서 먼저 발표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조감도, 수치, 전망.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포장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박수가 나왔다. 찬성 측 사람들이 환호했다. 다음은 반대 측 발표였다. 주민 대표가 나와 말했다. 이곳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밀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 박수가 나왔다. 반대 측 사람들이 동의했다. 사회자가 말했다. 다음은 일반 참석자 의견 청취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종태는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그를 가리켰다. 네, 발언해 주세요. 종태는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종태는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제 이름은 박종태입니다. 75살입니다. 저는 50년 전 한강교량공사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종태는 계속 말했다. 당시 이곳 숙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도 살았습니다. 이정수라는 분이셨습니다. 종태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젊은 이정수의 얼굴. 이분입니다. 32이셨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딸 둘. 강당이 더 조용해졌다. 종태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꺼냈다. 이정수 씨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사 중에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연재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태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기록입니다. 안전난간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자재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여기 결제, 도장이 있습니다. 서명도 있습니다. 종태는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다. 강당이 술렁였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현재 공공기금이사였다. 저는 50년간 침묵했습니다. 무서웠고 책임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합니다. 축소가 철거되기 전에, 모든 것이 잊히기 전에 종태는 책상 위에 고발장 사본을 펼쳐 보였다. 저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억이 아닙니다. 법과 기록의 문제입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잠깐만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인하십시오. 종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이 끝났을 때 책임도 끝까지 물으십시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경이였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는 이정수의 큰딸 이경이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경이는 단상 옆에 섰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위험한 줄 알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50년간 태풍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난간이 없었고 자재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숙도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저는 동생 이경숙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늘 오셨습니다. 경숙이 휠체어를 가리켰다. 사람들이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천천히 퍼져나갔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재개발 측 대표가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안건을. 종태가 그를 바라보았다. 50년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지합니다. 대표는 말문이 막혔다. 사회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태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복만이 그를 안았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형. 민수도 다가왔다.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경희와 경숙이 종태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사람들이 종태에게 다가왔다. 질문하고 격려하고 사진을 찍었다. 기자들도 인터뷰를 요청했다. 저희 신문에 이 이야기를 실을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제보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이 제보하신다면 받아주십시오.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다. 사회자가 발표했다.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제출된 서류는 실제 당시 기록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는 여기서 마치고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철거 집행 정지 가처분을
검토 중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찬성 측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사회자는 단호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천천히 나갔다. 종태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러나 첫걸음을 뗐다. 복만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법이 할 일이야. 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아직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래, 끝까지 가자. 일행은 강당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맑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종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정수 씨,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잊히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종태는 신문을 샀다. 일면에 사진이 실려 있었다. 단상에 선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제목, 50년 만의 증언. 기사는 자세했다. 고발 내용, 서류, 가족의 증언,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종태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정확했다. 과장도 없었고 축소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복만이었다. 신문 봤나? 네,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아침 뉴스에. 그래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종태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가 말했다. 한강교량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진실이 5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어제 공청회 장면이 나왔다. 종태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 경위가 말하는 모습. 관련 기관은 특별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원은 숙소 철거 집행을 잠정 중지했습니다. 앵커의 다음 멘트가 이어졌다. 해당 기업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기업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당시 기록을 확인 중입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다. 공공기금 이사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절한 시점에 사임하겠습니다. 종태는 텔레비전을 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50년간 멈춰있던 것이 오전 10시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종태 씨이십니까? 네, 철거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종태는 전화를 붙잡고 서 있었다. 정말입니까? 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철거는 중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종태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복만에게 전화했다. 형, 가처분 인용됐습니다. 들었어. 방금 뉴스에 나왔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 결과 기다려야지. 그리고 본안 소송도 해야 하고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 그런데 우리 이겼어. 첫 번째 관문을. 오후에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선생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감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우세요. 아버지, 이름이 신문에 났다고. 종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갈게요. 닷새가 지났다. 특별 조사단이 구성됐다.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복만도 증인으로 나갔다. 그는 노트와 일지를 제출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보가 이어졌다. 다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진과 기록을 들고 나타났다. 종태는 그들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메모했다. 그리고 조사단에 전달했다. 민수도 도왔다. 제보를 정리하고 파일로 만들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관심을 보였다. SNS에 공유했다. 조회수가 올라갔다. 한 달이 지났다.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조사단장이 발표했다. 안전 설비 지연과 자재 변경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록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수의 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종태는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복만과 민수도 함께 있었다. 이겼네요. 복만이 말했다. 아직 아니야. 법정이 남았어. 그래도 인정받았잖아요. 종태가 말했다. 그래, 인정받았어. 이정수 씨가. 이틀 후 해당 기업이 공식 사과했다.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 이사직 사임을 발표했다. 뉴스는 이 소식을 크게 다뤘다. 경위가 종태를 찾아왔다. 변호사와 함께였다. 박 선생님, 저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선생님도 같이 하실래요? 원고로.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데요. 증인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 종태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 앞에서 증언했다. 그날 밤의 일을, 난간이 없던 것을, 동료가 떨어진 것을, 모든 것을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다. 50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류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다. 증인들이 오갔다. 서류가 제출됐다. 논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졌다. 경희와 경숙이 울었다. 종태도 눈물을 닦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에서 경희가 말했다. 이겼어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종태는 한강으로 갔다. 다리 아래에 섰다. 강물이 흘렀다. 그는 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정수 씨, 늦었지만 해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종태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고, 잘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민수의 학교에서 발표 날이 왔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했다. 종태와 복만도 초대받아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3학년 박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다. 한강 다리의 모습. 우리는 이 다리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발전이라고 칭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건설 현장 사진들. 그러나 그 기적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 민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화면을 바꿨다. 이정수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분은 이정수 씨입니다. 32의 나이에 한강교량공사에서 일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보았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이정수 씨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딸 둘. 고향에서 올라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민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당시 작업 현장 모습. 그날 밤 비가 왔습니다. 안전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정수 씨는 떨어졌습니다. 강물로.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보고서에는 자연재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서류 사본이 떴다. 납품서, 일지, 당번표, 안전 설비가 지연됐습니다. 자재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다. 종태의 사진. 이분은 제 할아버지 박종태입니다. 당시 이정수 씨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강당 뒤에 앉은 종태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5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공청회 장면이 나타났다. 단상에 선 종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정수 씨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민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종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이정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유쾌했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강당은 여전히 조용했다. 기적은 공짜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누군가의 위험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화면에 판결문 사진이 떴다. 그러나 이제 기억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정수 씨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갔다. 다리 입구에 세워질 표지판 디자인. 곧 이곳에 표지판이 세워집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잊히지 않도록. 민수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칭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책임자는 처벌받았나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배상은 확정됐고 형사 처벌은 수사 중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께 질문해도 되나요? 민수는 종태를 보았다. 종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말했다. 할아버지, 나오셔도 돼요. 종태는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종태는 민수 옆에 섰다. 학생이 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종태는 마이크를 잡았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기 싫었습니다. 침묵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셨어요? 동료가 잊히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칭송만 가득한 영상을 보여줬을 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왜곡이 계속된다는 것을. 다른 학생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무엇을? 침묵했던 것이요.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말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학생이 물었다.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종태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이 보는 역사에는 빛나는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역사가 됩니다. 강당이 조용했다. 그리고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른 학생들도 일어났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이 종태에게 다가왔다. 질문하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종태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답했다. 강당을 나올 때 한 학부모가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러셨군요. 아버지께 오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종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복만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애들한테 좋은 말 해줬어. 고맙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메고 왔다. 할아버지,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고생했지. 발표 잘했어요. 민수는 웃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학교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민수야, 네 할아버지, 너 오늘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줘. 너희 세대가 기억해야 해. 네, 할게요. 버스가 왔다. 세 사람은 올라탔다. 창밖으로 학교 건물이 보였다. 학생들이 335 걸어 나오고 있었다. 종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정수라는 이름을, 그리고 진실의 무게를. 그것으로 충분하다. 판결 후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한강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러나 종태는 매주 한 번씩 다리 아래를 찾았다. 축소는 일부 보존됐다. 재개발은 진행됐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남겼다. 그곳은 작은 기록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 사진과 서류, 도구들이 전시됐다. 그리고 벽에는 이름들이 새겨졌다. 이정수,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이름. 오늘도 종태는 그곳을 찾았다. 복만과 민수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전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기 우리 사진도 있네. 복만이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날의 그들, 철골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젊었네요, 우리. 그랬지. 이제 다 늙었지만. 민수가 다른 사진 앞에 섰다. 할아버지, 이분이 이정수 씨예요. 그래. 종태는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정수.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문이 열리고 경희와 경숙이 들어왔다.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어머니도 함께였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경희가 인사했다. 네 사람은 함께 전시를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이정수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다. 여보. 작은 목소리였다. 경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이름 나왔어요. 여기. 경희가 벽에 명판을 가리켰다. 이정수. 그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경숙도 눈물을 닦았다. 종태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봤다. 잠시 후 일행은 밖으로 나왔다. 다리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어제 완공된 것이다. 표지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 다리는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정수 외 13명. 종태는 표지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이름을 천천히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 그러나 햇빛을 받아 따뜻해 보였다. 이정수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복만도 무릎을 꿇었다. 친구, 편히 쉬게. 민수는 서서 고개를 숙였다. 경희와 경숙도 표지판 앞에 섰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몇 명의 행인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표지판을 읽었다. 그중 한 명이 꽃을 두고 갔다. 다른 사람도 잠시 묵념했다. 종태는 일어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50년 전 받았던 임금 명세서. 이정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표지판 아래 작은 틈에 끼워 넣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일행은 강둑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종태는 외투를 여미지 않았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드세요. 그래야겠다. 경희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저희 내년에 추모 행사 열려고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도 참석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제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행은 다리 위에서 헤어졌다. 경인의 가족은 한쪽으로, 종태와 복만과 민수는 다른 쪽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복만이 말했다. 이제 끝났네. 종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형사, 재판 남았어요. 그것도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끝났어. 이름을 되찾았으니까. 네, 그게 중요했죠. 버스가 왔다. 복만이 먼저 올라탔다. 종태와 민수도 뒤따랐다. 집에 돌아온 종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표지판 제막식 소식이 나왔다. 오늘 한강 교량 희생자 추모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화면에 표지판 모습이 나왔다. 사람들이 꽃을 놓는 장면도 나왔다. 앵커가 말했다. 5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이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종태는 텔레비전을 껐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종태 씨이십니까? 네. 저는 한강교량공사에서 일했던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종태는 자세를 바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뉴스 봤습니다. 제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언제 만나 뵐까요? 내일 시간 되십니까? 됩니다. 전화를 끊고 종태는 메모했다. 김영철. 내일 오후 2시. 그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정수만이 아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있다. 더 많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종태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김영철 씨 증언. 예정. 그 아래에 덧붙였다. 우리는 계속 기록한다. 우리는 계속 기억한다. 노트를 덮고 종태는 창밖을 다시 보았다. 노을이 더 짙어졌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정수 씨, 당신 덕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종태는 일찍 일어났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김영철 씨를 만난다. 이야기를 듣는다. 기록한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제보 있다. 함께 갈래? 금방 답장이 왔다. 갈게요 할아버지. 종태는 웃었다.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 진실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가방을 챙겼다. 노트, 펜, 녹음기, 그리고 이정수의 사진 한 장.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 문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눈동자는 맑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한 걸음.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밝았다. 종태는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향해. 한강의 기적. 이제 그 단어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 영광과 희생이 함께 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 잊히지 않을 이름들. 종태는 버스를 타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더 많은 이름이 불릴 것이다.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조용히 청한다. 당신이 기억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다음 편에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깊이 살피고 신중하게 기록하겠다고. 기록과 책임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마주했던 불편한 진실.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큰 기록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깊이 살피고 신중한 기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쉬는 시간에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